2월에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장. 아들의 임관을 보러 온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투스타 소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엄마로만 온 그녀. 그런데 34년 만에 마주친 예통창이 사람들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거지 같은 게 세월이 흘러도 넌 어떻게 여전히 거지 같니? 바로 그때 떨리는 목소리가 그 공기를 갈랐습니다. 현혜경 소장님은 제6사 선배이자 육군 훈련 소장이십니다. 해숙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경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제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거지 같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계급을 몰랐어도 저 말은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월의 찬 바람이 육군사관학교 교정을 가로질렀습니다. 연병장 한복판에 세워진 깃발들이 일제히 요동쳤고 그 소리는 마치 내일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교정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죠. 임관식 전날 저녁 사관학교 인근 관사의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연병장 불빛이 실내로 번져 들어올 무렵 현혜경은 침실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군복 상의의 단추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하나, 둘, 셋. 손끝이 단추 하나하나를 지나칠 때마다 애경의 시선은 거울 속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양쪽 어깨 위에서 빛나는 투스타 소장의 계급장. 그 금빛별이 거실 조명 아래 은은하게 반짝였지만 애경의 표정은 늘 그랬듯 담담하고 고요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자랑하고 싶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걸어온 길의 흔적처럼 계급장은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애경의 보직은 육군 훈련 소장이지만 지금은 그 보직도 잠시 잊기로 하였습니다. 내일은 태민이 날이다. 애경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계급도 보직도 아니고 내 자존심도 아니고 저 아이가 지난 4년을 버텨온 결과가 내일 오전 연병장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낡은 군복 사진을 들여다보며 장교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전태민.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운동장을 뛰던 중학생 태민의 뒷모습이 애경의 가슴 한켠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 아이가 내일 임관합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됩니다. 거실 쪽에서 바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용현이 신문을 접는 소리였죠. 육사 출신으로 3스타 중장까지 오른 뒤 전역한 용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용현이었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늘 그 자리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된 뒤로도 습관처럼 아침 저녁으로 종이신문을 손에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세인 시절이지만 용현에게 종이신문은 단순한 정보수단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군인의 길을 걸어온 용현에게 그 바삭하고 묵직한 감촉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다 잡아주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문 접히는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집안에 안정감을 주었고 애경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스레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경, 내일은 너무 앞에 나서지 마. 태민이가 주인공이야. 용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명령처럼 들리지 않으면서도 단호함이 배어 있었죠.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말투였습니다. 애경은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며 답했습니다. 알아요. 나는 그냥 엄마로 서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용현은 잠시 신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말 없이도 완성되는 대화였습니다. 용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경과 용연의 딸인 전소민이 두꺼운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육군사관학교 입학 서류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죠. 20살 소민의 눈빛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고 봉투를 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오빠처럼 빨리 소위로 임관하고 싶어.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애경은 소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다만 애경은 그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살며시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여주려 하지 말고 살아내. 그게 제일 강한 증명이야. 소민은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꽉 담은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어머니의 말이 소민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애경은 그 모습을 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현듯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분필가루, 낡은 복도 바닥의 왁스 냄새, 겨울 체육복의 까슬한 촉감, 그리고 또렷이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거지 같은 게. 애경은 미간을 살짝 좁혔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고개를 조용히 한번 저었습니다. 과거는 오래전에 접어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접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기억은 접힌 자리에서 제멋대로 펼쳐지곤 했습니다. 중학교 교실, 12살의 겨울, 그리고 늘 같은 목소리. 내일은 태민이의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그 기억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임관식 당일 아침 육군사관학교 교정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월의 찬 공기 속에서도 부모들의 얼굴엔 저마다 뜨거운 빛이 돌았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연신 셔터를 눌러댔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50대, 60대 부모들은 오늘만큼은 세월을 잊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교가 됐어. 내가 육사 면회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누군가는 흑백 사진을 꺼내들었고 누군가는 낡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그 시절 김밥 보따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감정들이 그날 아침 교정 위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경은 일부러 구석진 자리를 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곳, 조용히 태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육군 소장도 훈련 소장도 아닌 그냥 엄마로 서고 싶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민간 복장 덕분에 애경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애경은 그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연병장 쪽에서 정렬하는 생도들의 발소리가 들려올 무렵 애경은 태민의 얼굴을 찾아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설마 현애경? 등 뒤에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 공기를 가득 채우는 진한 향수 냄새, 그리고 과하게 손질된 윤기 나는 머리카락. 애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혜숙이었습니다. 54세가 된 혜숙은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데 공을 들인 티가 역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투에 반짝이는 장신구, 공들여 화장한 얼굴. 하지만 애경의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듯이 내려오는 그 시선. 중학교 교실에서도 꼭 저렇게 보았습니다. 34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바뀌지 않아 있었습니다. 혜숙의 입꼬리가 비웃듯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참, 너는 그대로네. 애경은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여기서, 하필 오늘 이 자리에서.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는 것 같았지만 애경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선 남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야. 김명재. 해숙이 가리킨 남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인 준장 김명재였습니다. 단정한 군복 차림의 명재는 해숙의 소개에 짧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애경의 육사 후배였습니다. 명재는 선배인 애경을 알아보는 순간 미간이 살짝 좁혀지는 듯 했지만 해숙 앞에서 딱히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당연하다는 듯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여기선 내 말이 곧 규칙이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애경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거지 같은 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주제에 넌 어떻게 세월이 흘러도 거지 같니? 순간 애경의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부모들의 웃음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 자리엔 오직 그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34년 전 중학교 교실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분필가루 냄새, 싸늘한 복도, 그리고 늘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내뱉던 14살의 해숙. 달라진 건 나이뿐이었습니다. 애경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병장 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씩씩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야, 태민아. 임관식 당사자인 태민과 나란히 뛰어오는 청년은 김영민이었습니다. 해숙과 명재의 외동아들이자 태민과 육사 4년을 함께한 절친한 동기였죠. 영민은 해맑은 얼굴로 태민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자기 어머니 해숙을 찾아 시선을 돌리던 영민의 눈이 그 장면 위에 정확히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여성을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 영민의 얼굴에서 웃음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애경은 그 모습을 눈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터지면 태민의 임관식이 망가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소장이 아니었고 34년을 버텨온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애경은 그냥 엄마였습니다. 오늘만은 엄마로 서자. 우선 해숙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시작부터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해숙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습니다.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쥘 수 있었고 부족함이라는 감각 자체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해숙의 눈에 중학교 시절 애경은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낡은 교복, 해진 운동화, 점심 도시락조차 변변치 않던 애경. 해숙은 그 가난함을 조롱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중학교 입학 첫날부터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6년 내내 해숙의 비웃음과 무시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게 가난한 집 주제에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 말들은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늘 애경을 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숙은 육사 출신 장교인 명재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계급과 친정의 재력, 두 가지를 등에 업은 해숙은 전업주부로 살면서도 사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급 백화점 최상위 고객 라운지는 해숙의 단골 자리였고 해외 명품 가방과 보석류를 사들이는 일이 계절마다 반복됐습니다. 아들 영민이 조심스럽게 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줄여요. 친정 식구들조차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귀를 닫았습니다. 남편이 버니까 친정이 있으니까 내가 누린다고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평생 반성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오만함이 육군사관학교 임관식 교정 한복판에서 그대로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은 주변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경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서며 주변이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너도 가족 보러 왔어?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초대했대? 주변에 서 있던 부모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 아주머니가 누구야? 저쪽은 생도대장 부인이라던데. 말소리들이 뒤섞이며 교정 한켠이 술렁였습니다. 애경은 조용히 외투깃을 여몄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외투 안쪽에 감춰진 군복의 계급장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은 태민이가 주인공인 날이었습니다. 애경이 소장이라는 사실이 이 자리에서 드러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기면 됐습니다. 참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해숙이 애경의 팔을 툭 쳤습니다. 야, 비켜. 여긴 우리 자리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애경의 등 뒤쪽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손혜숙 씨, 지금 뭐 하십니까? 해숙의 남편 명재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생도대장으로서 이 자리의 질서를 책임지는 준장이 아내가 버리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명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해숙의 팔을 조용히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애경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해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도, 저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도, 소장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도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뭐, 소장님? 당신 지금 누구한테? 명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애경 소장님은 제6사 선배이자 육군 훈련소장이십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애경에게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었고 누군가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해숙의 말을 듣고 힐끔거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비틀어 웃음처럼 만들려 했지만 얼굴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저 애경이가. 애경은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조용하고 단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선 제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투스타 소장이 자신의 계급을 내세우지 않고 오늘만큼은 그냥 엄마로 서겠다는 그 말. 품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숙이 쏟아낸 말들과 애경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선명하게 대비되며 교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예가 오늘 아내의 손에 의해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해숙의 팔을 이끌었지만 해숙은 발을 빼듯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애경을 향한 눈빛에서 당혹감과 자존심이 뒤엉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병장 가장자리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민이었습니다. 태민과 어깨동무를 하며 웃음을 터뜨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민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가 태민이 엄마한테? 가슴 밑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는 친구 태민.
그 태민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한 짓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영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민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임관식 행사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영민만이 그 자리에서 홀로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충성. 구호가 연병장 위로 터져 올랐습니다. 2월의 찬 하늘 아래 새로 임관한 장교들이 일제히 오른손을 이마에 붙이며 경례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람도 추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신임 소위들이 만들어낸 그 장면은 보는 이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졌고 카메라를 든 손들이 일제히 떨렸습니다. 태민은 정렬한 대열 안에서 잠깐 눈을 들어 가족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빛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눈빛을 받은 애경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절대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그냥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옆에 선 소미는 달랐습니다. 오빠의 경례 자세를 바라보다가 결국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올해 입학 예정인 육사 예비생도 소민. 언젠가 저 자리에 자신도 서겠다는 다짐이 그 눈물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용현은 두 손을 모은 채 묵묵히 연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스타 중장으로 전역하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축하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들 영민이 경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감동보다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망신당했다. 저 애경이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감정이 가슴 안에서 계속 부글거렸습니다. 임관식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해숙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3, 4, 5 모여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 해숙은 명재의 소매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 쪽 외진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명재는 해숙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나를 그 자리에서 왜 그렇게 망신줘? 사람들 다 봤잖아. 해숙의 목소리가 좁은 복도에 튕겨 나왔습니다. 명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낮게 뱉어내는 목소리에 억눌린 감정이 실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망신을 만들었어. 군복 앞에서, 그것도 임관식장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저 애경이 중학교 때부터 거지 같은 애였어.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재의 눈이 천천히 해숙을 향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지금도 그 말을 쓰나. 그때였습니다. 복도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민이었습니다. 부모를 찾아 복도로 들어서던 영민은 몇 걸음 앞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해숙이 돌아보았습니다. 영민의 표정을 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너는 왜 거기 있어?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영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육사 4년을 버텨온 청년이었습니다. 명예가 무엇인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이 그 모든 것을 짓밟는다는 것을 영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민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 동기들 다 그분 존경해.
해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까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너 낳아 키웠어. 영민은 한 박자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창피해.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해숙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명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복도 밖으로 나갔고 해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나 오늘 억울하게 망신당했어. 애경이 그 애가 소장이 됐다는데 명재까지 날 망신주고 영민이도 내 편을 안 들어줬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해숙이 기대했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해숙아, 또 내 입으로 사고 친 거 아니야? 내 소비 습관도, 내 말버릇도 제발 좀. 해숙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었던 친정마저 오늘은 달랐습니다. 해숙은 처음으로 내 편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친정도. 그 차가운 감각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것을 반성으로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각은 다른 무언가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분함. 그리고 애경을 향한 더 짙은 적개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숙은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임관식장에서 포건한 생도대장 부인, 육군 훈련소장에게 거지 발언. 글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려 있었고 분노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영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그 순간을 찍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짧은 클립이었지만 얼굴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해숙은 급히 명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합시다. 그 짧은 문장이 해숙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명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숙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명재는 거실 한쪽에 짐을 절반쯤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옷가지와 서류들. 해숙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나 버리려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보호했어야지. 해숙의 목소리가 거실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명재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보호? 당신은 평생 남의 삶을 짓밟고 다니며 그걸 당연이라 여겼어. 여보, 나 진짜 몰랐어. 애경이가 투스타 소장인 줄. 명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재의 군복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명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야. 소장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해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인정하는 일은 해숙에게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민이었습니다. 군복 대신 사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등을 돌리고 나간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영민은 거실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태민이 얼굴 못 보겠어. 해숙은 아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민아, 엄마 실수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원래 그랬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조용한 그 말이 해숙의 다리를 풀어버렸습니다. 소파 가장자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원래 그랬잖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떤 말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 아들만큼은 자신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민의 눈빛엔 실망과 상처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이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숙아, 우리도 더는 내 뒤치다꺼리 못해. 너 때문에 집안 체면이 바닥이야.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젯밤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젯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더는 라는 두 글자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더는 못해. 더는. 해숙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명재는 등을 보인 채 서 있었고 영민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해숙만이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평생 기대어 살았던 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친정의 재력, 남편의 계급, 생도대장 부인이라는 자리. 그 모든 것이 오늘 아침 이 거실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남편의 별도, 친정의 배경도 해숙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숙의 눈 속에서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여전히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함의 끝에는 여전히 애경이 있었습니다. 한편 육군 훈련소로 복귀한 애경의 일상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상, 훈련 점검, 보고, 청취, 지휘 회의. 소장으로서의 하루는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임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온라인을 타고 퍼져나갔고 그 파장은 군 내부까지 미쳤습니다. 참모들의 눈빛이 조심스러웠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부관들이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당직 부관이 서류를 들고 애경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이 사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온라인 확산 속도가 상당합니다. 애경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를 밟아서 끝낼 생각 없습니다. 부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애경은 덧붙였습니다.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용히 정리합니다. 더 키우지 마십시오. 당직 부관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애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뛰고 있습니다. 애경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애경에게 용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사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현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아온 세월을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당신이 더 다치지 않게 하자. 애경은 용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을 잡고 걸어온 세월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애경은 한참을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민과 소민이 거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임관 후 며칠간의 휴가를 받은 태민은 집에 머물고 있었고 소민은 육사 입학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경은 두 아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태민과 소민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애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군가에게 거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민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한 번도 너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태민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단 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그 말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안쪽을 쿵 하고 내려쳤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민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민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강해질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군인이 될게. 애경은 소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떨림. 오래전 자신이 거울 앞에서 혼자 다짐하던 그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애경은 소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의 온기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애경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급도 아니었고 34년 묵은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해숙에게 공개적으로 되갚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태민이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 시간이, 소민이 군인의 길로 들어서는 이 순간이,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애경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쉬웠습니다. 소장의 자리에서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애경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적으로 원칙에 따라 조용히 정리하되 소문이 불길을 더 키우지 않는 것.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에는 절차대로 응하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 그 균형이 애경이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며 몸에 새긴 방식이었습니다. 애경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중학교 교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복도도 분필가루 냄새도 그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기억이 더 이상 애경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선 애경은 현재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온라인의 파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군 내부의 정리 절차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해숙의 세계는 조금씩 더 좁아졌습니다. 명재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영미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해숙은 넓은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처음으로 고요함이 두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온 해숙에게 아무도 없는 공간은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애경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훈련소 정문 앞 면회 안내 창구에서 해숙의 이름을 확인한 당직 병사는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숙을 작은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2개와 낮은 탁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던 손이 오늘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애경이 들어왔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양쪽 어깨에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애경은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부은 눈가, 힘없이 모은 손. 며칠 전 임관식장에서의 해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애경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애경아, 미안해.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애경은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 소리를 냈습니다. 애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해숙아, 너는 왜 거지 같다는 말을 아직도 하니?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다 포기했습니다. 목이 메인 채로 소리쳤습니다. 난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어.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말이 면회실 안에서 울렸습니다. 애경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숙이 처음으로 자기 속을 꺼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지탱해온 사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온 사람. 애경은 그 안에서 오래전 14살의 해숙을 보았습니다. 부잣집 딸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던 아이를. 그렇다고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복수하려고 군인이 된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때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버텼을 줄. 몰랐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진 않아. 애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그 말투가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결국 의자에서 내려앉다시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애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려가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늦었어. 하지만 너도 이제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져야 해.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용현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공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3스타 중장으로 전역하고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가진 무게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용현은 해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해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용현은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손혜숙 씨, 앞으로는 남의 인생을 밟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면회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가 작아졌습니다. 평생 남편의 계급을 등에 업고 살아온 사람이 오늘은 그 남편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 앞에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경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해숙아, 너를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도 너 자신을 정리해야 해. 해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애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현과 함께 면회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2월의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애경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흐린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용현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애경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서. 끝났다는 말이 복수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34년을 따라다니던 그 목소리가 오늘 이 면회실 안에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애경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급장이 빛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2월의 찬 바람이 교정을 휘젓던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 새 잎이 돋았고 훈련소 담장 너머로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계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조용히 바뀌었지만 그 봄 안에서 사람들의 삶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위로 인관한 태민은 첫 부대에 배치되어 소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24살의 새내기 장교가 소대원들 앞에 처음 섰던 날 태민은 속으로 어머니 애경을 떠올렸습니다. 계급은 노력의 결과지 집안의 결과가 아니다. 그 말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민은 그날 소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계급이 높지만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함께 배우겠습니다. 소대원들이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임 후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영민에게서 메시지가 온 것은 봄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태민아 미안하다. 나 엄마 일 때문에 너랑 내 가족 볼 면목이 없었어. 태민은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영민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 문장을 보냈을지 느껴졌습니다. 육사 4년을 함께 버텨온 친구였습니다. 새벽 구보를 나란히 달리고 시험 전날 밤을 같이 새우고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등을 밀어준 사이였습니다. 태민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 아니다. 우리 군인답게 살자. 그날 이후 태민과 영민은 이전처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마침 두 사람이 근무하는 부대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고 퇴근 후 시간이 맞으면 만나 밥을 먹거나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였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사이였습니다. 영민은 어머니 해숙이 만들어 놓은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있었지만 태민 앞에서만큼은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태민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친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소민은 봄과 함께 육군사관학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소민은 교복 단추를 잠그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병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이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육사 출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꿈꿔온 자리였고 오빠 태민이 4년을 버텨낸 자리였습니다. 소민은 그 연병장 위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1학년생도로서 기초 군사훈련은 예상보다 혹독했습니다. 새벽 기상, 구보, 체력훈련, 제식훈련. 몸이 한계에 다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단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이 거듭될수록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뒤를 따라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오빠가 먼저 걸어간 이 길 위에 자신의 발자국을 새기고 있다고. 소민은 구보를 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계급장은 어깨에 달리겠지만 진짜 품격은 마음에 달아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장교가 되는 날 부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교가 아니라 함께 서는 장교가 되겠다고. 그 다짐은 훈련이 끝난 밤 생도 내무실 침상에 누워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경은 어느 이른 아침 훈련소 관사 창밖으로 달리는 소민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사 입학 후 첫 외박을 받아 집에 온 소민이 새벽 5시에 혼자 일어나 뛰고 있었습니다. 애경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결국 상처를 숨긴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번졌습니다. 14살의 겨울에 시작된 그 상처가 54세의 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흉터가 아닌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버텨온 세월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해숙의 봄은 달랐습니다. 임관식 이후 이어진 파장은 결국 명재와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해숙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도 15%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재는 모든 절차를 정리한 뒤 육군사관학교로 복귀했습니다. 해숙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짧았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아들 영민에게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민은 어머니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숙이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영민도 알고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나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한 해숙은 난생 처음 혼자 밥을 해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공과금 고지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취업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나이든 여사장이 사람을 구한다는 손글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설거지와 서빙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해숙은 고무 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수레를 미는 노인,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교복을 입은 아이들. 해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지 같은 게 그 말이 결국 나를 거지로 만들었네. 그 말이 스스로의 귀에 꽂혔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에게 퍼붓던 말이 결국 자신의 삶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훈련소 연병장에서 애경은 신병들 앞에 섰습니다. 갓 입대한 훈련병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오빠였습니다. 애경은 그 얼굴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급장은 어깨에 달지만 진짜 품격은 마음에 답니다. 연병장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훈련병들이 눈을 마주치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애경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봄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하지만 애경의 눈빛은 계급장이 아닌 저 아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희로애락의 끝에서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그 긴 시간을 지나고 나면 결국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들고 서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애경은 품격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계급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살의 겨울부터 시작된 긴 길을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연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깃발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용현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애경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서. 끝났다는 말이 복수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34년을 따라다니던 그 목소리가 오늘 이 면회실 안에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애경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급장이 빛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도 꼭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